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통일시켜준 지리적 요인.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그렇듯이 동아시아의 고고학적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곳의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에는 토기도 없이 뗀석기만 사용하던 수렵 채집민들의 흔적뿐이다. 그러다가 동아시아 최초로 다른 증거물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BC 7500년경 무렵부터 농작물의 잔해, 가축의 뼈, 토기, 간석기 등이 나타난다. 이 연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신석기 시대 및 식량 생산이 시작된 연대로부터 1000년 이내에 해당한다. 그러나 BC 7500년 이전 1000년 동안의 중국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중국의 식량 생산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동시대에 시작되었는지 조금 빠르거나 늦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물의 작물화 및 동물의 가축화가 세계 최초로 시작된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쩌면 중국에는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중심지가 둘 또는 그 이상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랭 건조한 중국 북부와 고온 다습한 남부의 생태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위도상에서도 해안 저지대와 내륙 고지대는 그 생태가 다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는 토종 야생식물도 다르게 마련이므로 최초의 농경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물도 지역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실제로 북중국 최초의 농작물로 확인된 식물은 가뭄에 강한 이종의 기장류였고 남중국의 경우에는 벼였다. 그곳으로 미루어 식물의 작물화는 남부와 북부에서 따로따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최초의 농작물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유적지에서는 가축화된 돼지, 개, 닭의 뼈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 같은 가축 및 농작물 이외에도 다시 다양한 가축 작물들이 차례차례 나타났다. 동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소였고 그 밖에도 누에, 오리, 거위 등이 있었다. 나중에 나타난 중국 농작물 중에서 우리에게 낯익은 것들은 메주콩, 대마, 감귤류, 차, 살구, 복숭아, 배 등이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동서축 덕분에 중국의 많은 가축 식물이 고대에 이미 서쪽으로 전파되었던 것처럼 서아시아의 가축이나 농작물도 동쪽으로 중국까지 전파되어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되었다. 서쪽에서 들어온 가축 작물 중에서 고대 중국 경제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밀과 보리, 소와 말, 그리고 양과 염소 등이었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식량 생산을 시작하자 제11장에서 14장에서 다루었던 문명의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차례차례 나타났다. 중국의 뛰어난 청동 야금술의 전통은 BC 3000년에서 2000년에 시작되었고 결국 중국은 BC 500년경에 단연 세계 최초로 주철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 1500년간은 제13장에서도 언급한 중국의 기술적 발명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시기로 종이, 나침반, 외바퀴, 손수레, 화약 등이 그때 만들어졌다. 요새화된 도시도 BC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처음 건설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묘지는 소박한 무덤과 화려하게 꾸민 무덤 등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미루어 계급 구별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지배자들이 평민들의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화된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방어용 성벽이나 장엄한 궁궐, 그리고 나중에 남중국과 북중국을 연결한 대운하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문자는 BC 2000년에서 1000년의 것들부터 남아있지만 아마 그보다 일찍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무렵부터 중국의 새로 등장한 도시 또는 국가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기록 대신 중국 최초의 여러 왕조가 남긴 문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BC 2000년경에 탄생한 하 왕조부터가 그 시작이었다. 중국은 면적이 넓고 생태 또한 다양하여 수많은 지방 문화가 생겨났으며 그 문화들은 토기나 인공물의 유형에 따라 고고학적인 식별이 가능하다. BC 4000년에서 3000년에 이 같은 지방 문화들은 지리적으로 팽창해 상호작용과 경쟁을 통해 합쳐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생태를 가진 여러 지역 사이에서 가축 작물의 교환이 이루어져 중국의 식량 생산이 풍부해졌듯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지역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문화 및 기술도 풍부해졌고 전쟁을 일삼는 여러 추장사회 사이의 매서운 경쟁은 더 크고 중앙 집권화된 국가 형성을 야기했다. 중국에서도 남북 방향의 농작물 확산은 지연되었지만 남북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보다는 정도가 덜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남북 방향은 거리가 짧았고 멕시코 북부나 아프리카처럼 사막으로 단절되거나 중앙 아메리카처럼 비좁은 지역으로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서로 흐르는 중국의 긴 강들은 해안 내륙 사이에서 농작물 및 기술 확산을 도왔으며 동서 방향이 넓고 지형도 비교적 완만하여 결국 두 강이 운하로 연결되었으므로 남북 방향의 교환도 쉬워졌다. 이 같은 지리적 요인들로 인해 중국은 일찌감치 문화적 정치적으로 통일될 수 있었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비슷한 모양의 땅이면서도 지형이 험난하고 각 지역을 이어주는 강이 없어서 오늘날까지도 문화적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아시아 내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문물을 발전시킨 중국. 새로 발전된 문물이 중국 남부에서 북부로 전파된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특히 중요한 것이 제철술과 벼농사였다. 그러나 주된 전파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였다. 이 같은 경향은 문자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서유라시아에서는 수메르의 설형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 히타이트 문자, 미노스 문자, 셈 알파벳 등 수많은 초기 문자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중국에서는 두루 사용된 문자 체계는 단 하나였다. 이것은 북중국에서 완성되고 전파되어 다른 미숙한 문자 체계들을 견제 또는 대체하면서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 발전했다. 그 밖에 북중국 사회로부터 남아한 주요 문물에는 청동 관련 기술, 각종 중국 티베트계 언어가 있었고 국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최초의 세 왕조인 하, 상, 주 왕조는 모두 BC 2000년에서 1000년 북중국에서 탄생했다. BC 1000년에서 0년의 기록을 보면 중국 민족은 그때부터 이미 이민족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문화적 우월감을 느꼈으며 북중국인들은 남중국인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BC 1000년에서 0년 주 왕조 말엽의 한 저자는 이민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5지역 사람들은 바로 중하와 그 변방의 융, 이 등 오랑캐 족속이었으니 제각기 성정이 달라서 고칠 길이 없었다. 동쪽 오랑캐를 일컬어 이라 했다. 이 족속은 머리를 풀어 헤쳤으며 몸에 문신을 새겼는데 더러는 음식을 불에 익히지 않고 먹었다. 그는 서남 북방의 오랑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야만적인 풍습에 젖어 있어서 발을 안쪽으로 오므리거나 이마에 문신을 새기거나 털가죽 옷을 입거나 동굴에서 살거나 곡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을 날로 먹는다고 했다. 북중국의 주 왕조가 조직했던 국가 또는 그것을 본딴 여러 국가들이 남중국까지 전파된 것은 BC 1000년에서 0년의 일로 BC 221년 진 왕조가 중국의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중국의 문화적 통일도 그 시기에 가속화되었다. 문자를 갖지 못한 야만인들은 문자를 가진 중국의 문명 국가에 흡수되거나 그것을 모방했다. 이 같은 문화적 통일은 무지막지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가령 진 왕조의 시황제는 종전에 기록된 역사책들을 무가치하다고 규정하여 불태우게 했고 그 때문에 중국 초기의 역사와 문헌들을 많이 잃었다. 그러나 이처럼 가혹한 조처를 취한 덕분에 북중국의 중국 티베트계 언어들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 더 빨리 전파되었을 것이며 мя오, 야오 어족을 비롯한 다른 어족들은 지금처럼 분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은 식량 생산, 기술, 문자, 국가 형성 등에서 출발이 빨랐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혁신한 각종 문물은 이웃 지역들이 발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면 BC 4000년에서 3000년경까지 열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는 조약돌 석기와 박편 석기를 사용하는 수렵 채집민들이 살고 있었다. 베트남의 호아빈에 있는 유적지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호아빈 문화라고 부른다.
이 무렵부터 남중국의 것과 비슷한 중국산 농작물, 신석기 기술, 촌락생활, 토기 등이 열대 동남아시아에도 전파되기 시작됐다. 아마 남중국의 어족들과 함께 들어왔을 것이다. 남중국으로부터 팽창되어 남한 사람들이 각각 미얀마인, 라오스인, 타이인이 되면서 열대 동남아시아의 중국화가 완성되었다. 현대의 이 민족들은 모두 남중국인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불도저 현상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열대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말레이 반도의 세망 네그리토, 그리고 안다만 제도 사람들, 스리랑카의 베도이드 네그리토 세 개의 수렵 채집민 집단이 잔존해 있을 뿐인데, 이들의 모습으로 미루어 열대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현대 뉴기니인들처럼 피부색이 검고 곱슬머리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피부색이 밝고 직무인 남중국인이나 그들에게서 갈라져 나온 현대 열대 동남아시아인들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현대 동남아시아에 남아있는 네그리토들은 어쩌면 뉴기니에 처음 이주한 사람들과 동일한 조상을 가진 마지막 생존자들인지도 모른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동남아시아와 달리 언어나 신체적 유전적 특징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역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국과 일본은 BC 2000년에서 1000년 중국에서 별을 받아들였고 BC 1000년에서 0년에는 청동 야금술, AD 1년에서 1000년에는 문자를 각각 받아들였다. 중국은 서아시아의 밀과 보리도 한국과 일본에 전해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동아시아 문명을 잉태시킨 중국의 역할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발전이 모조리 중국에서 비롯되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인, 일본인, 열대 동남아시아인 등이 아무것도 발명하지 못하는 야만인이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고대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토기를 만든 민족 중 하나였으며 식량 생산이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풍부한 해산물을 바탕으로 촌락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수렵 채집민들이었다. 그리고 일부 농작물은 아마도 한국, 일본, 열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최초로 작물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금도 중국 문화의 위상이 매우 높아서 일본은 일본어 발음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자를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까다로운 중국의 한자 대신 주로 그들의 훌륭한 한글 자모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한자를 상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문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끈질기게 버틴 것은 거의 만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20세기에 남겨놓은 생생한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최초의 이 농경민들이 이룩한 업적 덕분에 중국은 중국화되었고 타이에서 이스터 섬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중국인의 사촌들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